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들어 나타난 저물가 현상에 대해 디플레이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물가 하락 추세가 향후 지속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는데 그동안 통화정책이 물가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운용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명목으로 3년간 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기존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문턱을 대폭 낮추어 연간 2만 5천 쌍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물량 공세에 맞서 삼성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체 생산이 아닌 외주 생산 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성장 정체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고육책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스마트폰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 환자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펜벤다졸 항암 효과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라고 밝혔고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다주택자들도 올해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에 나섰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집니다. 즉 올해 발생한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자는 월세의 전세 보증금까지 임대소득으로 환산한 간주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도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해서 과세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공제 규모가 늘어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집 두 채로 연간 1,2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56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20분의 1 수준인 2만 8천 원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사업자 미등록 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임대소득이 발생한 다주택자라면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2,000명을 검증하고 세금 탈루 규모가 클 경우 세무조사로 전원해 엄정히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재산이 늘어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 들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대상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대상인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들과 달리 지난해 소득 증가율에다가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매기게 됩니다. 특히 올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인상의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기자,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화면에 표가 나올 텐데요. 지역가입자 A씨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시세가 9억에서 12억 사이인 서울의 강동구 고덕동에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보유한 A씨의 경우 3천만 원이 좀 넘는 연금소득, 3,000cc가 넘는 수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A씨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에 5억 8천만 원에서 올해 6억 4천만 원으로 11%가 넘게 올랐는데요. A씨의 지역 건보료는 보험료는 작년까지는 월 25만 원 정도를 내다가 다음 달부터는 26만 원으로 4% 정도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공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건보료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B씨의 사례를 보면요. 이 춘천에 사는 B씨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작년에 8,500만 원에서 올해 8,100만 원으로 5% 정도 떨어졌는데 건보료도 작년에 한 달에 6만 9천 원 정도 내던 것이 다음 달부터는 6만 원 정도로 13%가 낮아지게 됩니다. 기자, 그런데 이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가 다 오르는 건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A씨의 사례처럼 소득도 높고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지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거나 앞서 B씨의 사례처럼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가구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늘어난 263만 가구는 보험료가 올랐는데요.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363만 가구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 소득이나 재산이 오히려 줄어든 123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히려 내렸습니다. SBS MBC 임종일입니다. 저축보험 가입자가 이 납부한 원금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가입 후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이 최소 7년이 지나야 한다는 이 집계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저축성 보험 이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할 때 해지공제 비율 0%가 되려면 7년이 지나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대표 저축보험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한화, 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의 평균 총 사업비는 7.4%로 이들 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모두 가입 후 7년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고객이 해지하면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 비율만큼 뺀 후 돌려주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스마트 저축보험은 1년 이내에 보험을 해지하면 19.8%, 2년 내 해지하면 8.2%를 공제하고 7년이 지나야 공제 비율이 0%가 됩니다. 장 기자, 그렇지만 이 같은 구조에도 불구하고 이 가입자들은 손해를 보면서 원금을 회복하기도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한화, 교보를 포함한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을 보면 1년이 지나면 90%지만 2년 이후엔 80%, 5년 이후엔 57%로 떨어졌습니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 유지율은 평균 44%로 10명 중 6명은 보험 가입 후 손해를 보고 해지한다는 겁니다.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해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상품 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일부 말기암 환자들 사이에서 이 기적의 치료제처럼 취급받고 있는 이 동물용 구충제 성분 펜벤다졸에 정부가 다시 한번 이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 황당한 소리 같지만 일부 지역에선 이 개 구충제가 품귀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역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개 구충제인 이 펜벤다졸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인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 정보가 계속 나도는 게 문제입니다. 온라인에는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있는 암 환자들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펜벤다졸과 같이 먹으면 좋다는 보조제를 추천하는 글까지 나도는 상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암학회는 모든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펜벤다졸을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이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를 기대할 만한 연구가 있었다고는 하던데 이 관련해 식약처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네, 펜벤다졸이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허가된 항암제도 이미 존재하는 데다가 펜벤다졸은 사람 대상 임상도 없고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까지 있는 등 부작용도 보고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충 효과를 낼 정도로 약을 조금만 먹는다면 큰 부작용이 없을 수 있지만 항암 효과를 위해서는 약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먹어야 하는데 혈액이나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각종 시중금리도 줄줄이 하향 조정될 조짐을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예적금 금리는 이번 주부터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한 것은 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우선 이 예적금 금리 얼마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했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 역시 기준금리 인하분만큼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 인하 폭과 시기를 두고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은행들이 금리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뚜렷한 방향성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어서 은행들마다 예적금 금리 인하 시점을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 대출금리도 같이 떨어져야 맞는 것 같은데 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정작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자 기준으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KB국민은행의 경우 2.46에서 3.96%로 전주보다 0.04%포인트, NH농협은 2.86에서 3.97%로 전주보다 0.09%포인트 각각 올랐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변동형 주담대와의 금리 차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것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최근 꾸준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각종 우대금리 제공을 줄이면서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실질 대출 금리가 오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IT 대기업 행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이버 개발자 회의인데요. 올해 안에 인공지능 AI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오늘 네이버 행사에 문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네이버가 주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윤 기자,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예산도 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 7천억 원의 예산안을 배정했습니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서 선제적 투자를 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이버는 어떤 청사진을 내놨나요? 네, 네이버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글로벌 인공지능 연구벨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계와 스타트업, 기관이 협력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주력 사업 지역인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네이버랩스 유럽이 있는 프랑스까지 하나의 AI 연구벨트로 묶는다는 계획입니다.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는 장기적으로 이 연구벨트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기술력에 견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윤지입니다. 한영 자유무역협정 FTA의 국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해도 관세 혜택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네, 한영 자유무역협정 FTA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한영 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겁니다. 한영 FTA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대비한 건데요. 정부는 브렉시트 결정이 있었던 지난 2016년 6월 이후 추진해왔습니다. 이어 논의 끝에 지난 8월 정식 서명을 하면서 협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군요. 홍 기자, 발효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국이 EU와 협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일 경우 탈퇴 즉시 발효됩니다. 또 EU와 합의 뒤 탈퇴하는 이른바 딜 브렉시트 시에는 합의를 이행한 이후에 발효가 됩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정부는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영국 시장 내 경쟁력이 중국과 일본 등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영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주요 품목의 무관세가 기존 한 EU FTA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차 부품과 같은 주요 수출품을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출하게 됩니다.
영국은 당초 이달 말 EU를 탈퇴하기로 논의 중이었는데요. EU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내 반대에 부딪혀 탈퇴를 최대 3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규입니다. 정부가 최근 이 저물가와 관련해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농산물 기저 효과, 국제유가 하락 등 이 공급 측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해 왔는데요. 그런데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이 KDI가 정부와 다른 진단을 오늘 내놨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준철입니다. 네, 일단 KDI도 최근에 저물가가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던데 저물가와 관련해선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놨나 보죠? 네, KDI는 오늘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저물가 흐름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정부 발표와 같은 의견이지만 원인 분석으로 들어가면 정부와 KDI의 입장은 달라지는데요. KDI는 경제가 나빠지면서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등이 위축돼 저물가가 발생했다며 수요 측 요인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소비자나 기업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물건이 팔리지 않고 그 결과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물가 상황이 농산물 가격 하락과 낮은 유가 등의 공급 측 요인을 원인으로 분석했던 정부의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 기자, KDI가 이렇게 본 이유 무엇입니까? 네, KDI는 정부 복지 정책의 영향이 배제된 민간 소비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상반기에 0.5%로 축소됐으며 9월까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0%에 불과하며 지난 5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 1.3%에 비해 올해는 9월까지 평균이 0.4%에 그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KDI는 올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모두 하락했는데 이는 수요 측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고요? 네, KDI는 하느니 금융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지난해 말 이뤄진 한은의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이 통화정책의 운용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법에 있는 금융안정의 목표를 삭제하고 물가 안정이라는 고유한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반발하는 농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실해 정부 발표가 과연 믿을 만한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반발하는 농심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아마 가장 관심이 큰 것이 공익형 직불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내년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업 품목에 정부 보조금인 직불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이미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명목으로 1조 원가량을 포함한 관련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예산으로 편성돼 사용되기 위해선 쌀에만 지급하도록 하는 농업소득보전법을 모든 농업 품목으로 확대하도록 법을 고치는 게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선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여야의 심의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 하고 여당은 합의부터 하자며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습니다. 3조 만들어 와. 그러면은 동참해 줄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여당에서는 거꾸로 그 야당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테이블로 끌어내는 역할이 좀 부족한 거죠.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 부수 법안으로라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업계는 이럴 경우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언제라도 공익형 직불제가 유야무야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신생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국토부의 안전 운항 능력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내일 운항 증명을 발급받아 다음 달부터 양양과 제주 노선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함께 항공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아직 운항 증명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됩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담배 관련 규정을 오늘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8세 이하 미성년 계약자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이 총 2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대형 생명보험사 5곳을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을 저축보험료로 내는 미성년 계약자는 총 229건이었습니다. 이들 미성년 계약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총 7억 7천여만 원, 한 달 평균 보험료는 월 336만 원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중국산 삼성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내년 스마트폰 외주 생산량을 올해보다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자 개발 생산, 이른바 ODM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건데요. 오수영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네. ODM 이 생산량, 삼성이 내년에 얼마나 늘린다는 거죠? 네, 내년에 약 6천만 대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3천만 대 선이었는데요. 삼성이 처음으로 스마트폰 외주 생산을 시작했던 지난해 말에는 300만 대 정도였습니다. 삼성의 한 해 스마트폰 생산량은 3억 대 정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삼성 스마트폰 5대 중에서 한 대가량을 내년에는 중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예. 외주 생산 대상 모델은 갤럭시 M 시리즈와 저사양 A 시리즈 등입니다. 앞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8월에 $130, 그러니까 16만 원 이하 모델을 삼성이 자체 생산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 기준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ODM을 일정 부분 하는 게 맞다고 말을 하면서 좀 외주 생산량을 확대해 갈 것이다라는 의향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오 기자, 이 OEM 생산 방식, ODM 생산 방식이 있는데 왜 ODM을 택한 건가요? 네, 중저가 스마트폰의 개발비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설계를 원청업체가 하면 생산만 하청업체가 하는 OEM과는 달리 ODM은 제조업자가 부품 수급 등의 생산 모든 과정을 맡습니다. 삼성은 브랜드만 부착해서 스마트폰을 팔게 되는 건데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길이 된 셈입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데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웨이와 샤오미 또 오포 등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체 생산보다는 ODM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현재 중저가 폰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저가 폰은 70%를 차지했습니다. 고가 스마트폰일수록 잘 팔리는 우리나라나 미국의 시장과는 달리 인도나 중국 등의 시장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어야 공략이 잘 됩니다. 예. 삼성은 과거 인도 시장에서 저가 스마트폰으로 점유율 1위까지 달성을 했었지만 저가 공세를 쏟아부은 중국 샤오미에 밀려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6년에 4.9%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1%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삼성전자가 저가폰의 ODM 중국 생산량을 증산하기로 결정을 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국내 이 스마트폰 부품업계의 위기감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 그러니까 ODM 방식이어도 중국 부품만 전부 다 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주 생산 확대의 연착륙을 위해서 일단은 삼성 협력업체 부품을 당분간은 꽤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국내 스마트폰 부품업체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국내 부품업체로서는 이제 거래처가 새롭게 중국 ODM 업체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거래 물량 축소나 단가 상승과 같은 그 계약 조건이 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 부품 채용 면에서도 이제 배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국내 부품 업체는 대안을 찾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갤럭시 S나 노트 시리즈 등 대표적인 플래그십 모델이 중국 생산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부품 업계는 고사양 부품 경쟁력을 단기적으로는 높여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저가폰의 부품 면에서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화, 경영승계 본격화. 한화그룹의 방위산업 계열사가 다음 달 코스피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룹 내 경영권 승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역시 취재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다음 달 상장을 추진하는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 어떤 회사입니까? 네, 한화시스템인데요. 방위산업과 정보통신 서비스를 융합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한화시스템 대표는 이번 상장 자금으로 제2 데이터 센터 설립, 에어택시 등 신규 사업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상장을 두고 한화그룹 경영승계의 포석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지분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승현 회장의 아들 삼형제는 H솔루션이란 회사의 지분 100%를 들고 있는데요. H솔루션은 한화시스템 지분 14.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솔루션의 손자 회사인 한화종합화학도 상장을 계획 중인데요. 두 곳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덩달아 H솔루션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버지 김승현 회장의 주 한화 지분을 가져와야 하는 삼형제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건데요. 높아지는 H솔루션 가치를 활용해 주 한화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지분 교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한화그룹 입장은 좀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이번에 확보하는 자금은 새 사업 진출용이라는 게 한화시스템 측 입장입니다. 그룹 역시 상장 이후 H솔루션이 보유한 지분을 당장 팔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경영권 승계용이란 비판을 한 발짝 비켜가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 하나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어서 경영권 승계 포석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시스템의 IPO를 해서 자금을 받더라도 그 자금은 하나 H솔루션의 가치를 높여서 주 하나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죠. 이 기자, 이 밖에도 이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자금은 다른 곳에서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H솔루션은 최근 그룹의 지주사격인 주 한화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4.34%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 초까지만 해도 지분율이 2%대에 불과했는데 지난 8월부터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들 두고도 새 아들이 H솔루션을 통해 주 한화에 대한 그룹 지배력을 더 높이는 차원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3년간 3조 원.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집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3년간 3조 원의 큰 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 탓에 이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길이 막혔던 분들에게는 문턱이 좀 낮아졌다. 이런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생활경제부 김한진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먼저 이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만 1년에 1조 원을 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앞으로 3년간 매년 서울 신혼부부 2쌍 중 1쌍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1년에 약 5만 쌍입니다. 서울시는 연간 총 2만 5천 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연간 1조 원씩 3년간 3조 원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그동안 신혼부부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8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는데요. 이 조건을 1억 원으로 크게 완화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대신 내주는 2차 보전 금리도 기존 1.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높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 금리가 4%일 경우 2차 보전 금리 3%포인트를 적용했을 때 신혼부부는 1%의 금리만 부담하면 됩니다. 대상자 수도 연간 5,000호에서 1,500호로, 그리고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납니다. 네. 또 매입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약 2,500호 더해서 연평균 14,500호까지 늘리기로 했고요. 또 매입 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녀 출생으로 인해서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를 원하면 추가 비용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취지가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부부합산 맞벌이 소득이 좀 빡빡했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크게 낮춘 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너무 퍼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미만, 그러니까 두 사람 월급을 합쳐서 월급이 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둘이 합쳐서 650만 원만 넘어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기준이 파격적으로 낮아진 겁니다. 다만 가계소득이 1억 원이면 적지 않은 소득이고 또 주로 대기업을 다니는 신혼부부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신혼부부에게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줘도 되는 것인지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최근 박 시장이 발표한 이 청년수당 지난주에 나왔었죠. 이 현금 살포란 비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박 시장은 3년에 걸쳐서 총 10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준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신청자의 구직활동 계획 심사 과정 등을 거쳤지만 이번에는 요건만 갖추면 다 주기로 하면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청년 1인 가구에게 1년에 5천 명씩 10개월 동안 월세 매달 20만 원의 월세도 주기로 했는데요. 현금으로 너무 많은 액수를 또 너무 많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과 함께 오는 2022년 지자체장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비판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박 시장 측에서 좀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박 시장은 예산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면서 빚을 내서라도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서로 위장 결혼식으로 곳간에 돈을 채워왔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8조 원에 이르는 채무 감축을 해왔고 지금이야말로 이런 돈을 풀어야 되고 또 때로는 기체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박 시장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서 산업이 위축되고 또 저성장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손잡은 SKT, 카카오. 통신업계 1위 SK텔레콤과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가 손을 잡았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이 배경, 향후 변화, 취재 기자와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손을 잡았네요. 네, SK텔레콤은 카카오와 3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3천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카카오에 매각하고 카카오의 주식 218만여 주를 약 3천억 원에 취득합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카카오 지분 2.5%를, 카카오는 SK텔레콤 지분 1.6%를 각각 보유하게 됩니다. 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5일입니다. 예, 두 회사가 손을 잡은 배경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나요? 두 회사는 서비스는 물론 연구 개발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에 나설 계획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카카오 아이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이 돼 있고 양사가 AI나 5G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플랫폼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확대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등 미래 ICT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 아이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갖고 스마트 스피커와 차량, 주거용 등 사물 인터넷의 다양한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ICT 산업의 사업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양사가 시너지를 통해 5G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어떤 효과를 좀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SK텔레콤의 경우 카카오의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고요. 카카오도 SK텔레콤이라는 거대한 그 플랫폼을 얻게 됐습니다. 이 밖에 커머스 분야에서는 새로운 쇼핑 분야를 제시하고요. 향후 양사는 5G에 맞는 특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분 맞교환 형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 맞교환 방식으로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건 사실은 의사결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겠다. 모빌리티 혁신이라든가 혁명 이런 쪽에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국내는 좀 시장이 좀 좁고 또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반 네, 아직 미래 ICT 사업의 어떤 그 융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양사가 이미 SK텔레콤 유영상 사업부장과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시너지 협의체를 신설했기 때문에 곧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집중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중진단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0%대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결국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처럼 물가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디플레이션의 경고등도 켜진 그런 상황입니다. 디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여전히 논란이 큰 논제입니다만 최근 이 물가 흐름에 우려의 시선이 강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명쾌히 진단해 주실 분, 진단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D의 공포다 이런 말에 상당히 좀 많이 저희 매스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단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디플레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좀 교수님 판단하시나요? 뭐 조짐이 보여요. 일단 통계는 객관적이니까 좀 통계를 짚어보는데 예. 8월, 9월 연달아 2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예요. 연달아 2달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GDP 디플레이터, 그러니까 GDP에 대한 종합적인 물가로서 GDP 디플레이터는 작년 4, 4분기부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불안해요. 그리고 그 근원 인프레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통제가 불가능한 게 뭡니까? 에너지는 우리가 수입하잖아요. 네. 그렇죠. 농산물, 수산물을 자연에서 결정되는 어떤 수확이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그래서 농수산물, 그다음 에너지 가격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좀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묶으면은 하여튼 중요한 게 하여튼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는데 연 2달, 8월, 9월 마이너스다. 좀 미세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디플레 조짐은 보여요. 조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디플레이션으로 이야기는 좀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부정하는 디스를 붙이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이다. 그러고 만약 이것이 더 지속되고 그 실물까지 영향을 주면은 소위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의 공포 이거는 인체로 치면은 그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은 저체온증하고 비슷해요. 저체온증. 그다음에 그게 더 지속되면 저혈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션이 됐다가 이제 저혈압이 되는 거고 경제 활력 저하는 그거는 좀 저체온증이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한국 경제의 옛날 활력은 그 어디 갔죠? 활력에. 지금 한국 경제 활력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래갖고 일본을 쫓아가는 게 아닌가.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고령화. 그렇죠. 그리고 산업 생산도 옛날같이 못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배 요구가 지금도 왕성하죠. 그다음에 성장은 다 실종되죠. 그렇죠.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전망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뭉뚱그려서 디플레이션 뭔가 좀 수축한다. 인플레이트가 아니에요. 그런 이제 공포가 이제 목전이 되거죠. 우리가 D하면 옛날에 D약점을 겁을 냈는데 그런 D약점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으로서 D 공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경제학자들 보통 디플레를 경계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합니다. 인플레보다 디플레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많이 하는데 이 왜 그런 겁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예를 들어 화력이 세면은요 이렇게 물을 좀 분무해 보세요. 그럼 약간 금방 주저앉아요. 그리고 이자율을 좀 올려보세요. 그런데
활력이 저하되면 어떻게 고무하기 참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과열됐을 때는 진정시키기 쉬운데 예. 침체되면은 끌어올리기 어렵죠.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 같아요. 그래서 예. 뭐 그 예전에 우리가 뭐 경기가 화랑일 때 뭐 걱정합니까? 이자율 올리고 뭐 조금 저 까다롭게 규제하고 유동성 뭐 통제하고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고 어떻게 끌어올리죠? 그거는 진짜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디플레이션 조짐, 디플레이션을 더 경계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때마침 KDI도 분석 자료를 오늘 하나 네네네. 내놨습니다. 네네. 역시 디플레이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네네. 그런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간 소비, 기업 투자 같은 수요 위축 요인이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죠? 뭐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뭐냐면은 이제 그 KDI는 뭐 사실은 뭐 정부 출연 연구소죠. 예. 따라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뭐 조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은 이제 현상을 들여다볼 때 사실은 소비, 투자 이런 것이 나빠서 디플레 예. 조짐이 있다는 거는 그건 정확히 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보면은 소비가 좀 둔화되고 투자 의욕이 없고요. 네. 뭐 그러면은 디플레가 되는데 사실은 이 소비 투자 이런 것이 경쟁력을 키우는 어떤 원천 변수거든요. 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산성이 올라갑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소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경제 순환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 그거 보면은 이제 디플레이션에 이르게 하는 길, 그 예. 경로가 굉장히 한국 경제한테 위험하다. 그런 어떤 위험 신호를 정확히 봐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간 그런데 정부에서는 저물가의 원인을 공급 사이드에서 찾았습니다. 해석을 좀 달리했다 이런 지적들을 저희 기자들이 오늘 좀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부가 좀 약간은 좀 죄송합니다. 이제 비겁해요. 왜냐하면은 있는 그대로 안 보고, 그러니까 KDI만 하더라도 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 정부는 아주 뭐 일부러 좋은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세상 양쪽의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종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 보면은 세계가 다 인프레를 뒤집어놓은 디플레의 어떤 이제 가치 추락이 있다.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공급 측에서 뭔가 좀 순조로웠다.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됐고요. 네. 그러니까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여서 안정이 될 그 시기에 국제 유가 등등 그런 것이 안정이 되고 농산물에 대한 어떤 뭐 수급도 좋았다. 근데 그것도 맞기는 한데 네. 그것만은 안 해요. 그것만. 그러니까 보면은 KD에서 얘기한 대로 보면은 이제 수요 측에서 볼 때 소비 투자가 다 나빠서 예. 그렇게 디플레 쪽에 가는 건 얘기를 안 하고 그 뭐 공급 측면에 네. 얘기를 해서 그냥 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서 물가가 안정됐다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거는 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KDI는 물가 이 지속, 하락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물가 전망을 말하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네. 최저치를 지금 보이고 있고 저물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지금 강한데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사실 뭐 KDI도 뭐 보면은 이제 디플레 뭐 조짐 또는 디플레의 어떤 연속으로서 물가가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뭐 그 어떤 희망 사항도 좀 일부 있어요 보면요. 예. 희망 사항도. 그런데 글쎄 뭐 디플레이션이 지금 보면은 8월, 9월 지금 CPI가 마이너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8, 9, 10월 달 이제 금방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연달아 3개월 연속의 마이너스면 그거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 예. 10월은 모르겠는데 아마 0%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마이너스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뭐 그거를 우리가 또 염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또 너무 디플레이션을 너무 고집하거나 또는 이거를 좀 겁내면은 예. 사실 또 생각대로 또 현실이 또 전개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는 건 좋은데 네. 너무 그거를 갖다가 좀 뭐 조금 미안하지만은 이제 관변 어떤 연구단체로서 예. 그냥 이렇게 분치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금방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중요한 변수인데 네. 인플레이션 기대치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금리를 갖다가 이제 주고 돈을 빌리더라도 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실질 금리는 별로 높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많이 좀 깎이는데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낮다 하면은 금리를 빌렸을 때 깎이는 게 없어요. 따라서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 낮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실물 투자가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나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예. 네,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물가 기조가 좀 당분간 이어진다. 개인적 의견은 좀 어떠세요? 글쎄 뭐 그 저물가 기조라고까지는 조금 좀 자신이 없어요. 또 그러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거든요. 네. 저물가가 이제 완전히 기조로서 이렇게 자리 잡으면은 소비를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좀 더 싸지니까 나중에 소비하는 게 낫고 그러다 보면은 다 지갑을 갖다 닫는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지금은 이제 뭐 생활 물가 이런 게 이제 디플레이션 대상이 되는데 예. 일본식으로 만약에 부동산도 길게 보면은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든지 자산이 다 깎여 내려가니까 예. 소비를 못 하는 거죠. 그럼 소비를 못 하면은 경제 순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일본이 20년이었던 이제 그런 세월인데 예.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런 CPI가 계속해서 뭐 3개월째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투자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고령화하고 같이 연결되고 그러면은 진짜 부동산 경기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KDI가 또 하나 지적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은행에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주문했다는 부분일 텐데요. 네네. 요약하자면 현재 통화 정책을 물가 안정 중심으로 가져가야 한다. 뭐 이런 지적같이 좀 보였습니다. 오늘 진단 네네. 어떻게 이 부분 보셨습니까? 근데 뭐 정확하게 이제 KDS는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거 뭐 정책 하나 갖고 하나의 목표를 이렇게 좀 하면은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은 금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 이제 복잡한 어떤 그 타겟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정할 때 보면은 물가도 있지만은 뭐 만약에 우리가 가계부채가 좀 너무 세지면은 다시 가계부채 늘면은 가계부채를 갖다가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 가지고 여러 개의 목표를 갖다 좀 겨냥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 안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금융 안정, 그러니까 이제 물가 안정이 아니고 금융 안정,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물가 너무 낮아갖고 좀 실물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될 때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충돌이 네. 생겨 충돌이요.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원래 한국은행이 왜 존재하느냐? 물가 안정 아니냐? 그렇다면은 금융 안정보다는 또 외채 관리 등등 그런 거보다는 예. 물가 안정에 보다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인플레이션도 어떤 타깃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인플레가 한 2%까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실제는 훨씬 그보다 낮아요 보면요.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면은 목표치보다 낮으니까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금리를 좀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금리를 갖다가 최근 낮추기 전에 작년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예. 가계부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충돌되는 거를 이제 KDI가 보고 좀 한국은행에서는 심플하게 당신은 왜 존재하는가? 그건 뭐 물가 안정 아니냐? 그러면은 물가 안정에 통화 정책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는 예. 저금리 기조로 가서 그다음에 뭐 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가야 된다. 물론 그러면은 이제 가계부채는 늘 수가 있고요. 저금리가 되면은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벌어지니까 자본이 외국으로 떠날 수는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런 거를 다 우리가 염려를 하기는 하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도 한국은행에서는 먼저 물가 안정, 예.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KDI의 이제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뒤의 공포, 이 저물가 관련한 이 경기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휘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